빗줄기가 막 그친 뒤 장터의 천막들은 젖은 개처럼 허리를 굽히고 있었다. 붉은 파라솔의 천은 물을 잔뜩 마셔서 무거워졌고 모서리마다 매달린 물방울들이 떨리며 바닥으로 퉁툭 떨어졌다. 바닥의 벽돌 틈새는 물을 마시느라 검붉게 번져 있었다. 하수구 뚜껑 위로는 낙엽이 붙잡힌 채 미련을 못 버리고 달라붙어 물이 지나갈 때마다 가늘게 몸을 뒤집었다. 장터 방송 스피커는 막 청소를 마친 듯 쉰 숨을 쉬다 폐장 안내입니다 하고 낮게 울렸다. 안내 멘트는 감정도 없이 흘렀지만 스피커 본체는 마치 사람들 눈치를 보듯 떨림을 멈추지 않았다. 김복심은 젖은 비닐 위에 엎어진 상추 한 줌을 천천히 모아 담았다. 손끝에 굳은 살이 젖어 부풀어 인맥에 거친 감촉이 더 날카롭게 전해졌다. 그녀의 앞치마에서 흙 냄새와 된장의 미세한 짠 향이 올라와 코를 간지렸고 손목에 걸어둔 고무줄은 방금 전까지 버텼던 무게를 잊지 못한 듯 바들바들 떨렸다. 그녀가 쓰다듬듯 고무줄을 풀어 상자를 묶으려는 순간 어딘가에서 딸깍하고 동전 같기도 열쇠 같기도 한 소리가 바닥을 튀며 멀어졌다. 파라솔 다리 금속 링에 마지막 잠금이 떨어져 부딪히는 소리였다. 어머니 오늘은 여기까지요. 단속반 또 나온다잖아요. 옆 좌판의 젊은 사내가 형광장화를 비비며 말했다. 장화 밑창은 진흙과 빗물의 경계에 서서 쩍 하고 작은 진공을 만들었다. 복심은 대답 대신 젖은 종이 상자를 가볍게 두드렸다. 종이는 물을 배불리 먹고 나서야 비로소 사람이 만지는 것을 허락하는 듯 푹신하게 소나기에 찢어질 듯 들어왔다. 단속반은 멀리서부터 비닐 우비를 휘날리며 다가왔다. 우비는 바람을 품었다가 쏟아내며 사람의 발걸음을 먼저 도착시키는 부고장처럼 사각거렸다. 그들의 팔에 걸린 노란 띠는 저저부터 윤곽을 잃었는데 그마저도 권한을 지배하는 표식인 듯 뻣뻣이 굳어 있었다. 맨 앞의 사내가 명찰을 톡톡 쳤다. 명찰은 스스로 이름을 읽어내며 뽐내듯 미세하게 흔들렸다. 어르신 불법 점유 과태료 고지 드렸죠. 오늘은 철거입니다. 복심은 상자 하나를 더 묶었다. 동작은 느렸지만 매듭을 만드는 손놀림은 물에 젖은 끈의 성질을 아는 사람처럼 정확했다. 그녀의 손마디 사이로 빗물이 섞인 흙이 줄을 그었다. 단속반 사내는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오며 눈빛을 낮췄다. 빨리요. 비 그친 김에 한 번에 끝냅시다. 금세 치울 텐게. 복심의 목소리는 흘러나온 물길이 돌을 만나 낮아지듯 낮고 짧았다. 그녀가 포대 위에 마지막 물을 들어 올릴 때 장식장처럼 세워둔 저울대가 가벼운 탕소리를 냈다. 저울은 오늘 내내 손님들의 호주머니를 기억하느라 지쳤는지 숨을 고르듯 흔들렸다. 무의 표면에 맺힌 물방울이 손바닥으로 스며들었다. 단단한 둥근 끝이 손바닥 피부에 얇은 주름살을 밀어냈다. 어르신 영업 제한 구역이라니까요. 안내도 드렸고. 과태료 연체되셨죠? 단속반 사내는 흰 종이를 꺼내 들었다. 종이는 사람 대신 대답했다. 미낙. 글자는 굵은 인쇄로 서 있었지만 비에 젖어서 가느다란 펜으로 다시 쓴 것처럼 초라해졌다. 복심은 그 종이를 한번 훑어보고 조용히 상자 뚜껑을 닫았다. 상자 안의 상추는 좁은 곳에서 숨죽이며 방금 전까지만 해도 넓은 빛 아래 펼쳐져 있던 시간을 접는 중이었다. 어머니 트럭 오기 전에 나갑시다. 옆 좌판 사내가 다시 말했다. 복심은 대답 대신 허리를 펴고 좌판 아래에 숨겨두었던 낡은 손가방을 꺼냈다. 손잡이는 오래 사용한 기억으로 검게 반들거렸고 지퍼는 한 번에 닫히는 법이 없는 성미를 가졌다. 그녀는 지폐 몇 장과 보자기로 싼 작은 물건을 확인했다. 손가방 안쪽 주머니에 안감이 해져 실밥이 모래처럼 서걱거렸다.
지퍼머리에 작은 가죽 태그가 물기를 머금고 무거워져 한 번 잡아당길 때마다 사소한 신음을 흘렸다. 그때 장터 스피커가 다시 켜졌다. 오늘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폐장 시각은 스피커는 악보를 잃은 가수처럼 멜로디를 찾지 못하다가 잡음과 함께 끊겼다. 공기 중 그 자리에는 비린내와 녹슨 철 냄새, 그리고 사람들 발걸음이 남긴 습기만이 잠시 떠 있었다. 복심은 좌판을 접어 바닥에 세웠다. 비닐 천막이 몸을 접으며 싹 하고 물을 떨어뜨렸다. 그 물줄기가 손가방 모서리를 적셨다. 그녀는 반사적으로 손가방을 붙잡았다. 붙잡는 순간 지퍼가 지잉하고 빈정대듯 엇갈리며 반대로 열렸다. 손가방 입구가 입김처럼 벌어지고 보자기에 싸둔 작은 물건이 미끄러져 나왔다. 그것은 오래된 사진이었다. 검은 흑백의 표면은 비를 맞으면 더 선명해지는 법이라도 있는 듯 젖은 바닥 위에서 희미한 얼굴들을 품고 있었다. 어르신 서둘러요. 단속반 사내 뒤에서 또 다른 이가 재촉했다. 복심은 사진을 들여다가 손끝에 빗방울이 종이와 손가락 사이를 미끄럽게 만들어 사진이 다시 바닥에 철썩 붙었다. 종이는 바닥의 냉기를 흡수하는 듯 순간 굳었다. 그녀는 무릎을 꿇었다. 무릎이 젖은 바닥과 닿는 순간 통증 대신 물의 온도가 먼저 올라왔다. 그 온도는 오늘 하루를 증언하듯 깃불까지 서서히 올라갔다. 사진의 구석에 작은 글씨들이 있었다. 볼펜으로 적은 한글 낙서처럼 보였으나 잉크가 오래되어 먹물이 스며든 천 조각처럼 글자와 배경의 경계가 흐려졌다. 그녀의 엄지는 사진의 내 모서리를 차례로 눌러 평평하게 만들었다. 사진 속 젊은 여자가 웃고 있었다. 머리칼은 바람에 흩어졌고 눈가에 웃음주름이 만들어낸 작은 그림자가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배일 듯한 그 웃음을 알아보는데 시간을 쓰지 않았다. 시선은 옆으로 미끄러졌다. 사진의 가운데 젊은 남자가 서 있었다. 양복의 깃은 단정했고 넥타이는 단단히 묶여 있었다. 그는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어딘가 익숙한 구석이 있었다. 눈썹의 모양, 광대의 선, 웃지 않았는데도 입가 양끝이 살짝 올라가는 버릇. 사진 속 그의 손에는 작은 금속 브로치가 들려 있었다. 브로치는 마치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알고 있는 듯 무심한 반짝임을 뿜어냈다. 복심은 숨을 멈추었다. 멈춘 숨은 스스로 존재를 과시하듯 가슴께를 한두 번 가볍게 두드렸다. 비가 그친 장터의 공기는 다 흘려보낸 물자국처럼 얇아져 있었다.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다. 가까운 곳에서 대화가 오가고 있는 것 같았지만 말들은 거품처럼 터져버리고 의미의 껍질만 반짝였다. 그 사진 뭔데요? 옆 좌판 사내가 호기심을 숨기지 않고 숙여다 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자신도 모르게 낮아졌다. 복심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녀는 사진의 뒷면을 뒤집었다. 뒷면에는 날짜와 장소가 적혀 있었다. 연도는 그리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어느 해. 장소는 이상하게도 장터가 아니라 먼 도시의 한 공원 이름이었다. 글씨는 덜렁거리면서도 또박또박한 낯익지 않은 필체였다. 단속반 사내는 초조한 듯 시계를 보았다. 손목시계는 빗물을 마신 가죽줄을 달래기 위해 미세하게 몸을 비틀었다. 강제 철거합니다. 물건 올리세요. 복심은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사진 위에 손을 올렸다. 손바닥의 온기가 사진의 냉기를 천천히 녹였다. 그녀는 갑자기 아주 조용히 손가방 지퍼를 닫았다. 지퍼 머리는 얌전히 제자리로 돌아가며 오늘의 실수를 사과하듯 부드럽게 움직였다. 그리고 천천히 사진을 손가방 안쪽에 넣었다. 지퍼가 끝까지 닿아 딸깍 소리를 낼 때까지 그녀는 눈을 깜박이지 않았다.
장터 끝에서 트럭 엔진이 켜지는 소리가 났다. 엔진은 물을 마신 공기를 밀어내며 거칠게 숨을 쉬었다. 무거운 바퀴가 물웅덩이를 지나갈 때 물은 짧게 환호하듯 솟았다가 바닥으로 다시 내려앉았다. 파라솔의 금속 다리는 떠날 준비를 하는 사람들의 발소리를 기억하려는 듯 가볍게 떨렸다. 복심은 상자 하나를 번쩍 들었다. 그녀의 손목뼈가 비늘처럼 얇게 드러났다. 상자의 모서리가 손목을 스쳤다. 그 스침은 오늘에만 존재하던 고통이 아니라 오래된 지도의 주름처럼 낯익었다. 그녀는 상자를 트럭 쪽으로 옮기며 조용히 숨을 길게 내쉬었다. 숨은 입술 사이 작은 공간을 찾아 나가며 그 과정에서 한 음절만큼의 소리를 만들었다. 누구도 알아듣지 못한 그러나 그녀만이 이해하는 소리였다. 에이, 내가 옮길게요. 옆 좌판 사내가 하나를 대신 들었다. 비 그치면 더 서늘해요. 감기 들라. 그 말을 내뱉는 그의 호흡에서 젖은 종이컵 냄새가 났다. 그는 자신이 도와주고 있다는 사실이 조금은 쑥스러운 듯 시선을 고무줄에만 두었다. 장터 출구 아치의 플라스틱 글씨가 바람에 흔들렸다. 글씨는 마치 그곳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는 듯 한 획 한 획이 무겁게 늘어졌다. 복심이 그 아래를 지날 때 문득 어디선가 전화 벨소리가 울렸다. 한때 벼룩시장에서 유행했던 구형 벨소리였다. 주변 사람들은 그 소리의 출처를 찾지 못해 서로의 얼굴만 후었다. 소리는 장터 자체가 가진 오래된 심장 박동처럼 어디에나 있으면서 어디에도 없었다. 복심은 멈추었다. 손가방의 옆면에서 아주 옅은 진동이 느껴졌다. 아니, 진동이었을까? 지퍼 끝에 가죽 태그가 빗물의 무게를 견디다 갑자기 홀가분해져 가볍게 흔들리는 것뿐이었을지도 모른다. 어쨌든 그녀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트럭의 바퀴 소리가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누군가가 크게 기침을 했다. 기침은 실수로 나온 진실처럼 거칠었다. 장터를 벗어나 골목으로 접어드는 순간 바람이 방향을 바꾸었다. 골목의 벽돌 담은 지나가는 사람들의 뒷모습을 오래 붙잡아두는 기술을 가진 듯 복심의 그림자를 나지막이 늘렸다. 담장 위의 고양이는 젖은 털을 하르며 자신만의 시간을 살고 있었다. 고양이의 눈동자는 사금팔이 같아서 한 번 빛을 받아 반짝일 때마다 골목 전체가 눈을 깜박이는 것처럼 보였다. 복심은 골목 중간에 멈춰 섰다. 방금 전 손가방에 넣은 사진이 이상하게도 손바닥의 온도를 계속 데워주고 있었다. 그녀는 가방을 살짝 열고 사진을 다시 꺼냈다. 이 골목의 은은한 그늘 아래라면 빗물의 장광 없이도 얼굴들을 더 선명히 볼 수 있을 것 같았다. 사진을 들어 올리는 순간 바람이 종이 끝을 가볍게 들어 올려 마치 사진 속 사람들이 지금 막 말을 시작하려는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사진의 중앙을 다시 응시했다. 젊은 남자의 눈이 그녀의 눈을 지나 어딘가 먼 곳을 보고 있었다. 그의 어깨 너머 희미한 건물 윤곽과 나무 그림자 그리고 깃발 하나가 있었다. 깃발은 빛을 한 움큼 머금고 있었다. 그리고 그 남자의 얼굴 수없이 보아온 곳에서 수없이 보아왔던 얼굴이었다. 전광판에서, 뉴스에서, 벽보에서. 표정이 말하고 말이 표정을 삼키던 그 사람. 복심의 숨이 한 번 더 멈췄다. 그녀의 입술이 아주 천천히 소리를 만들 준비를 하며 벌어졌다. 말은 그 음절에서 멈췄다. 골목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발자국이 다가왔다. 빗물을 밟는 발소리. 규칙적이면서도 서둘러 목적을 아는 걸음. 발자국은 사진을 바라보는 그녀의 손 위로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림자는 가늘었다가 굵어졌다. 마치 말이 목구멍까지 올랐다가 다시 내려가는 순간의 굵기처럼. 그 사진.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아주 낮게 아주 조심스럽게 골목의 공기 속으로 흘렀다. 그의 손끝이 사진의 구석을 가리켰다. 복심은 그 손끝을 보지 않았다. 대신 사진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아주 미세하게 고개만 끄덕였다. 사진 속 젊은 남자의 얼굴 옆으로 인쇄의 알갱이가 모였다 흩어지는 사이 글자가 한 줄 떠올랐다. 그 이름. 장터의 스피커가 멀리서 지지직 하고 다시 켜지는 소리. 골목의 바람이 잠깐 멈추는 정적. 복심의 손끝에서 미세하게 떨리는 사진 가장자리. 그리고 젖은 종이 위로 번져 나오듯 또렷해지는 한 얼굴. 그 얼굴이 지금의 대통령과 겹쳐졌다. 파출소 복도는 마치 오래된 병원 복도처럼 건조했다. 희끗희끗한 페인트가 갈라져 벽면은 제 몸이 오래 참아낸 계절들을 드러내고 있었다. 머리 위 형광등은 일정하지 못한 호흡을 하며 깜빡거렸다. 불빛이 살아날 때마다 복도의 공기가 잠시 뜨겁게 식었다. 벽걸이 달력은 지난달에 멈춘 채 종이 귀퉁이가 바람도 없는 공간에서 스스로 접혔다 폈다 했다. 마치 달력이 아닌 누군가의 혀처럼 무언가를 말하려다 멈춘 것 같았다. 김복심은 낡은 손가방을 무릎에 올려둔 채 의자에 앉아 있었다. 의자의 비닐 가죽이 오래된 세월을 흡수해 뻣뻣하게 굳어 있었고 그녀가 조금만 몸을 움직여도 삐걱하는 신음이 새어나왔다. 손가방의 지퍼는 아까보다 더 고집스럽게 닫혀 있었지만 그 안의 사진이 여전히 땀과 빗물 사이에서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느꼈다. 파출소 안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이거 합성 아니야? 옛날 사진 같은데 대통령이랑 찍었다고? 허풍이지. 웃음은 작게 터졌지만 그 작은 파문이 물잔 위에 떨어진 먼지처럼 오래 퍼져나갔다. 복심은 고개를 숙였다. 사진 뒷면에 글씨가 떠올랐다. 날카롭게 파고드는 볼펜 자국, 잉크가 스며들어 퍼진 흔적, 그리고 날짜와 장소. 그녀는 눈을 감고도 그 음각을 더듬을 수 있었다. 하지만 입술은 굳어 있었다. 입술 사이로 나오려는 말들은 오래된 벽시계의 초침 소리에 막혀버린 듯 한 걸음도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 그 순간 파출소의 출입문이 열리며 바깥빛이 들어왔다. 바람이 함께 밀려 들어와 서류 더미 위를 스쳐갔다. 종이들은 살아난 듯 서로 몸을 부대끼며 웅성거렸다. 그 빛 속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다. 단정한 구두가 바닥의 먼지를 눌러 마치 새로운 줄을 긋듯 한 발자국마다 선을 그렸다. 서유진. 마을 중학교 교사로 알려진 젊은 여자는 손에 교과서를 들고 파출소 앞을 지나던 길이었다. 그녀는 안쪽에서 흘러나오는 소란스러운 목소리에 발을 멈추었다. 그리고 창문 너머 낯익은 실루엣을 보았다. 그 작은 체구 굽은 어깨, 그러나 여전히 손가방을 움켜쥔 단단한 손끝. 순간 유진의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기억 속 교실 분필 냄새 속에서 언제나 조용히 뒤에 앉아 있던 한 여인의 모습이 겹쳤다. 선생님? 유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파출소 복도에는 너무 크게 울려 퍼졌다.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다. 누군가는 킥킥 웃으며 말했다. 아는 사람이야? 이 사진 믿는 거예요? 복심은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손가방 위로 올린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찔거렸다. 마치 손가방 속의 사진이 스스로 나와 자기 존재를 증명하려는 듯 꿈틀대는 느낌이었다. 순간 공중 전화가 울렸다. 복도 끝에 놓인 녹색 전화기. 벨소리는 낯설게도 오래된 학교 종소리처럼 파고들었다. 사람들은 잠시 웅성거림을 멈추고 그 소리를 바라봤다. 전화기 자체가 살아있는 듯 몸통이 진동하며 떨었다. 경찰관 한 명이 수화기를 들었다. 짧은 정적 후 그의 표정이 굳어졌다. 네? 뭐라고요?
그의 눈이 서서히 복심 쪽으로 옮겨졌다. 수화기 너머 낮고 서늘한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들었다. 그 사진 지금 당장 없애세요. 순간 복도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깜빡거리던 형광등이 찰나의 순간 강하게 빛을 발했다가 이내 다시 흐릿해졌다. 복심의 손가방은 숨을 죽였고 사람들의 시선은 더 무겁게 그녀 위로 떨어졌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사진을 꺼내지 않은 채 손가방의 곡선을 따라 움직이고 있었다. 마치 가방 속에 있는 그 종이가 이제 막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려는 것처럼. 그리고 복도의 끝에서 형광등이 또 한 번 강하게 깜박였다. 빛이 꺼졌다 켜지는 그 순간 사람들의 얼굴은 서로 낯선 그림자처럼 뒤섞였다. 복심의 어깨 위로 세상의 시선과 바람이 동시에 내려앉았다. 그리고 누군가 낮고 분명하게 속삭였다. 허풍이 아니라면 이제 증명해 보이셔야죠. 고시원의 복도는 가늘었다. 사람들의 하루가 이곳을 지나갈 때마다 벽은 얇아지는 대신 더 많은 소리를 품었다. 전등은 밤새 깨어있던 아이처럼 하품을 하며 깜빡였고 누군가가 샤워실 문을 닫을 때마다 금속이 괜찮다며 스스로를 달래는 소리가 났다. 문틈마다 끼운 신문지 모서리는 눅눅한 공기를 막아내느라 곧게 서지 못하고 비스듬한 각도로 주저앉아 있었다. 끝방. 손잡이가 묵직한 문 앞에서 김복심은 숨을 한 번 눌러 접었다가 펴며 들어갔다. 방은 사람 한 사람이 누워 숨쉬면 한쪽 벽이 그 호흡을 대신 내뱉어 줄 만큼 작았다. 전기장판 다이얼은 탁하고 한 번 울고 멈췄다. 바닥에 펼친 보자기는 오래된 나무 껍질처럼 굴곡을 드러냈고 그 위에 젖은 손가방이 조심스레 앉았다. 지퍼머리에 가죽 태그가 물기를 가볍게 털며 마치 이번엔 조용히 하겠다고 약속하는 듯 흔들림을 멈췄다. 문이 조용히 닫히자 복도에 남겨진 발자국 소리는 벽을 타고 더 또렷해졌다가 사위어 갔다. 복심은 등받이 없는 조그만 의자를 끌어 바닥에 붙였다. 의자는 그 무게 내가 기억하겠다는 듯 삐걱이며 자리 잡았다. 그녀는 손가방을 열었다. 천이 벌어지는 소리는 새벽 메밀전 껍질을 들추는 소리처럼 얇고 조심스러웠다. 노란빛이 도는 낡은 봉투 하나. 모서리가 닳아 종이 섬유가 솜처럼 배어나온 그 겉면에는 오래전 필체의 검은 잉크가 남아 있었다. 복심에게 약속은 지키네. 글자는 오랜 시간 눌려있던 탓인지 깊이가 생겨 손가락으로 더듬으면 잉크의 흔적보다 음각의 굴곡이 먼저 닿았다. 그녀가 봉투 입구를 당겼다. 드러난 건 작은 금속성 물음표였다. 브로치. 손바닥 안에 들어오면서도 존재감을 부풀리는 물건. 금속의 표면은 수없이 스쳐간 세월을 납작하게 눌러 빛을 받으면 미세한 흠집들 사이로 얇은 강이 흘렀다. 앞면에 문양 국세를 본뜬 듯한 상징 이 음영을 달고 살아났다. 복심은 숨을 고르고 뒷면을 돌렸다. 거기에는 희미하지만 분명한 각인이 있었다. 이니셜 그리고 숫자. 숫자는 날짜인지 코드인지 금속의 살결 위에서 한 번 더 묻혔다 드러났다. 그녀는 소리내지 않고 입술을 움직였다. 여기 있었구나. 문턱에서 발소리가 멈췄다. 손잡이가 아주 살짝 흔들리더니 노크가 두 번 조심스럽게 섞인 공기를 건드렸다. 선생님 저예요. 유진. 문 열쇠가 잠깐 주저하다가 돌아갔다. 서유진이 들어오며 길게 젖은 공기를 잘라냈다. 머리칼 끝에서 아직 마르지 못한 빗물이 흘러 목덜미 붙은 스카프 끝을 적셨다. 유진은 방을 한 바퀴 천천히 둘러보았다. 벽에 얼룩 다이얼에 멈춘 보자기의 굴곡. 그녀는 발로 의자의 다리를 살짝 밀어 더 가까이 당겼다. 의자는 낯선 손길에 놀라면서도 금세 체념하듯 제 몸을 고정했다. 경찰서에서 너무 놀라셨죠. 전화 들었죠? 그 목소리.
복심은 고개를 아주 조금 끄덕였다. 벽시계 대신 그녀의 손등에 도드라진 혈관이 초침처럼 약하게 뛰었다. 유진의 시선이 손가방 안쪽으로 내려왔다. 봉투. 그리고 그 옆에 금속. 그녀는 손끝을 모아 가까이 하지만 닿지는 않게 브로치를 바라보았다. 이게 그때 말씀하신. 응. 잠깐 뒷면을. 복심은 아무 말 없이 브로치를 뒤집어 뒷면을 유진 쪽으로 천천히 밀었다. 금속은 새로운 체온을 받아 잠깐 미세하게 식었다. 그 온도차가 손바닥에 얇은 그림자를 그렸다. 유진의 눈동자가 확장되었다가 다시 줄었다. 그녀는 숨을 들이마시며 종이에 적힌 긴 문장을 속으로 삼키듯 한 번 목을 넘겼다. 이 이니셜 그리고 이 날짜. 기록관에서 본 목록과 같은 패턴이에요. 공로 기념으로 나간 브로치. 개수 제한. 수령자 이니셜. 발급일. 맞니? 네. 근데 유진은 말을 멈추고 손바닥으로 브로치의 가장자리를 감싸듯 공중에서 그려보았다. 여기 흠집. 일부러 긁힌 자리 같아. 표시를 해둔 것처럼. 방 안의 공기가 한 부분에서만 미세하게 요동쳤다. 전기장판 다이얼이 아무런 지시도 받지 않았는데도 틱하고 한 번 움직였다. 복심의 눈길이 자연스레 그쪽으로 갔다가 다시 브로치 위에 각인으로 돌아왔다. 각인의 마지막 숫자 2개가 방금 전 형광등이 깜빡이던 리듬과 묘하게 겹쳤다. 복심이 봉투를 다시 뒤집었다. 봉투의 바닥에는 종이 한 장이 더 있었다. 카본지에 짙은 파란 잔향이 남은 오래된 각서 사본. 글씨는 눌려 있었고 숫자는 3번 더 씌워져 있었다. 차입 금액 변제 시한 보증 브로치. 사본의 오른쪽 아래 가장 중요한 서명칸이 반쯤 찢겨나가 있었다. 종이의 섬유가 하얗게 드러난 칼도 가위도 아닌 손의 결이 느껴지는 파열. 유진은 종이 한 귀퉁이를 밀어 넓게 펼쳤다. 종이는 불쑥 몸을 펴면서도 스스로를 의심하는 듯 금세 다시 말렸다. 누가 가져갔네요. 서명 부분만. 그때 복심이 아주 천천히 말했다. 사람들이 많았어. 다들 도와주겠다 했지. 저마다 손을 내밀었어. 그 손 중 하나가 가져갔지. 2사람의 말 사이로 방 바깥의 샤워기 소리가 얇게 스며들었다. 물이 바닥에서 튕겨 올라가 다시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 그 반복이 종이에 찍힌 상황 기한이라는 단어를 미세하게 세웠다 눕혔다. 유진이 가방에서 작은 휴대용 루페를 꺼냈다. 교사라는 직업이 늘 준비된 사람을 필요로 할 때 그녀는 종종 얇고 가벼운 도구들을 주머니에 숨겨두곤 했다. 루페의 둥근 렌즈가 브로치의 가장자리와 각인을 차례로 훑었다. 렌즈의 경계가 지나가는 곳마다 금속의 미세한 흠집들이 구름처럼 모였다 흩어졌다. 선생님,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같은 패턴의 스크래치가 7군데. 누군가 받은 사람이 자기 거심을 표시하려고 의도적으로 긁은 흔적. 기록관 사진에도 몇 개는 이런 표시가 있어요. 왜 긁었을까? 잃어버리면 돌려받으려고. 혹은 증빙하려고. 그래. 복심은 짧게 말했다. 짧은 말 속에 오래된 계절이 달라붙었다. 방 구석의 미니 냉장고가 갑자기 부하고 낮게 웅거렸다. 고장난 것은 아니었다. 차가운 것이 혼자서 자기 존재를 설명할 때 나는 소리. 그 소리가 잠깐 방의 중심을 밀어내자 사소한 것들이 제자리로 더 단단히 붙었다. 브로치, 봉투, 각서 사본 그리고 손가방의 실밥. 유진은 사본의 바닥 부분 찢긴 끝자락을 루페로 다시 보았다. 찢긴 경계에 묻은 흑색 분말이 루페의 원 안에서 고체처럼 굳어 있었다. 카본지 가루. 요즘 잘 안 쓰는 방식이죠.
원본과 사본을 동시에 만들던 때. 그때 그 변호사. 복심은 말끝을 흐리며 창문 쪽을 보았다. 창문은 밖에 골목을 사진처럼 한 장면 붙들고 있었다. 작은 간판, 젖은 담장, 지나가던 그림자 하나. 멀리 갔대. 대신 남긴 박스가 있을 거예요. 사무실, 창고 혹은 교회. 교회? 마을 회계나 자원봉사 기록을 맡던 곳. 사본이 떠나기 전에 지나간 자리가 있을 거예요. 복도의 발걸음이 다시 가까워졌다. 이번엔 서두르는 소리였다. 문가의 그림자가 문틈 아래로 길게 누웠다가 회수되었다. 누군가 문번호를 확인하는 기척. 숨이 문틈의 틈새로 드나들며 길을 만든다. 복심과 유진은 동시에 눈을 들었다.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혔다가 각자의 자리로 돌아왔다. 유진이 목소리를 낮췄다. 선생님. 기록관 제가 합법적으로 볼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대신 비교는 가능해요. 이 브로치 각인 그리고 날짜. 대조해 볼게요. 그리고 그 교회 오늘 밤. 지금 가자. 복심의 말은 얇았지만 종이에 남긴 각인의 깊이처럼 단단했다. 그녀는 브로치를 봉투에 다시 넣지 않았다. 대신 손수건을 꺼내 조심스럽게 싸서 가슴 앞주머니에 넣었다. 손수건의 실밥 하나가 브로치의 끝에 걸려 잠깐 망설였지만 금세 길을 알았다듯 빠져나왔다. 각서 사본은 투명 비닐 파일에 끼웠다. 파일 표면에 비가 지난 오후의 장광이 얇게 앉았다. 문을 나서려는 순간 탁상 위 휴대폰이 진동했다. 바닥을 타고 올라온 미세한 떨림이 발목을 지나 등줄기까지 짧게 파문을 보냈다. 화면에는 저장되지 않은 번호. 지역 번호가 낯설었다. 유진이 눈썹을 모으며 화면을 가리켰다. 받지 마세요. 복심은 잠깐 생각했다. 손가락이 화면 위를 맴돌았다가 멈췄다. 진동은 몇 번 더 방을 흔들다가 조용해졌다. 천장의 조명이 그제야 제호흡을 찾은 듯 일정한 빛을 유지했다. 문을 열자 복도의 냄새가 밀려들었다. 젖은 타월, 오래된 세제, 양파와 김치가 섞인 공동 취사장의 잔향. 바닥의 고무 매트가 두 사람의 발자국을 기억하겠다고 약속하듯 발등을 살짝 끌어당겼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자 붉은 숫자가 내려오는 방향으로 차분히 줄을 세웠다. 찰나 반대쪽 복도에서 또렷한 발자국. 이번엔 2명 혹은 3명. 발목이 무거운 신발의 리듬. 엘리베이터가 띵 하고 도착을 알렸다. 문이 열리는 동안 벽면 거울이 잠깐 두 사람을 붙들었다. 브로치가 숨어있는 자리 위로 빛이 얇게 지나갔다. 그때 방 안에 두고 나온 탁상 시계가 칙 하고 초침을 옮겼다. 아무도 듣지 못했지만 그 한 칸의 이동이 방 안의 것을 기념하듯 공중에 표시를 남겼다. 지금.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려는 순간 복도 끝에서 누군가가 외쳤다. 잠깐만요. 3층 302호. 거기 맞죠? 문틈으로 들어온 마지막 바람이 각서 사본의 얇은 모서리를 한 번 접었다 펴며 속삭였다. 누락된 서명 그 반쪽은 아직 누군가의 주머니에 있다. 국가기록원 열람실은 마치 오래된 수도원 같았다. 공기에는 먼지 대신 건조한 잉크 냄새가 배어 있었고 천장은 낮은 숨결처럼 내려앉아 사람들의 어깨를 눌렀다. 긴 테이블 위로는 독서 등이 일정한 간격으로 빛을 떨어뜨렸는데 그 빛은 책과 서류를 밝히기보다는 오히려 종이들이 자기 비밀을 숨길 수 있도록 그림자를 더 짙게 만들고 있었다. 서유진은 장갑을 낀 손으로 페이지를 넘겼다. 장갑의 표면은 사각거리는 종이에 거친 숨을 달래려는 듯 부드럽게 닿았다. 하지만 그 부드러움은 서류가 가진 고집을 완전히 풀어주지는 못했다.
낡은 문서들은 자기 몸을 접을 때마다 마치 오래된 사람처럼 아직은 준비되지 않았다는 듯 미세한 비명을 내뱉었다. 복심은 테이블 끝자리에 앉아 있었다. 낡은 손가방은 그녀의 무릎 위에서 조용히 눌려 있었고 지퍼머리는 빛을 받으며 더 이상 입을 열지 않겠다는 듯 굳게 닫혀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책상 아래에서 가만히 떨렸다. 그 떨림은 불안의 흔적이라기보다는 마치 오래된 악기를 켜기 전 활시위를 고르는 손끝의 습관처럼 보였다. 유진은 눈을 좁혔다. 여기 보세요. 1987년 자원봉사활동 기록. 성명란 김복심. 확실히 있어요. 복심은 시선을 내리지 않은 채 천천히 숨을 내뱉었다. 공기가 종이 위로 스며들며 오래된 글자들의 그림자가 잠깐 흔들렸다. 직원의 발소리가 다가왔다. 구두굽이 대리석 바닥을 두드릴 때마다 열람실의 공기는 스스로를 단단히 다잡았다. 직원은 유진의 어깨 너머를 흘깃 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여긴 접근 권한이 안 됩니다. 교사 신분으로는 이 이상은 열람할 수 없어요. 유진은 손에 쥔 장갑 낀 손가락을 멈추었다. 그 순간 책장이 조용히 숨을 죽였다. 직원이 자리를 떠나자 복도 끝에서 다른 발소리가 이어졌다. 두드리는 소리가 짧고 연속적이었다. 출입증을 기계에 찍는 소리. 삐걱삐. 마치 문서들이 자신들의 과거를 지키기 위해 경고음을 울리는 것 같았다. 유진은 조심스럽게 복사 요청 버튼을 눌렀다. 복사기가 기계음을 내며 종이를 삼켰다. 기계는 서류를 집어삼킨 뒤 순간적으로 빛을 터뜨렸다. 그 빛은 종이를 기록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방 안에서는 잠시 사람들의 얼굴까지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복사된 종이는 기계의 입에서 나올 때 물기를 머금은 듯 무겁게 떨어졌다. 한 장이 바닥으로 미끄러졌다. 종이는 살아있는 듯 스스로 몸을 말아 복도 쪽으로 굴러갔다. 유진이 허겁지겁 따라가 주웠을 때 종이의 구석에 낯선 메모가 눈에 들어왔다. 볼펜으로 대충 적은 듯한 글씨. 개인 차입 각서 별첨. 유진은 종이를 꼭 쥐었다. 종이의 얇은 숨결이 그녀의 손바닥에 스며들었다. 복심은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보며 입술을 닫은 채 눈을 깜박였다. 그 눈빛은 아직 말할 수 없는 무언가를 오래 지켜온 사람의 눈빛이었다. 선생님, 이거 그냥 기록이 아니에요. 유진의 목소리는 열람실의 정적에 닿자 종이들이 서로를 붙잡으며 떨리는 듯 했다. 여기 뭔가 숨겨져 있어요. 복심은 조용히 의자에서 일어나 유진 곁으로 다가왔다. 그녀의 손끝이 종이 위를 스치자 글자 하나하나가 스스로 살아 움직이며 그 의미를 증명하려는 듯 또렷해졌다. 그 순간 열람실의 형광등이 짧게 꺼졌다가 켜졌다. 잠깐의 어둠 속 사람들의 얼굴은 서로 다른 그림자에 섞였다. 그리고 다시 불이 켜졌을 때 바닥 위의 종이는 더 이상 평범한 기록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 메모가 앞으로 모든 것을 흔들어 놓을 열쇠가 될 것임을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았다. 오래된 법률사무소는 건물의 모서리에 박힌 오래된 모처럼 버티고 있었다. 간판의 금박 글자는 일부가 벗겨져 오후 빛을 받아도 이름의 몇 글자만 겨우 살아났다. 유리문을 밀자 종이 딩하고 울었다. 문종은 자기 일을 충실히 했지만 울림 끝에서 조금 쉰 기침을 했다. 실내 공기는 오래된 종이와 잉크, 차 냄새가 겹쳐져 있었다. 나무 마루파는 사람의 발걸음보다 먼저 방문객을 알아채 발바닥 아래에서 응하고 낮게 웅얼거렸다. 카운터 뒤에 앉은 중년 여자가 일어섰다. 검은 스웨터에 팔꿈치가 닳아 은빛실이 드러났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서유진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여기서 30년 전 근무하셨던 변호사님 기록을 맡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여자는 잠시 눈을 내리깔았다가 서랍을 열었다. 스테이플러가 서로의 몸을 부딪히며 짧은 금속성 인사를 나눴다. 그분 몇 해 전에 돌아가셨어요. 대신 정리 못한 자료가 좀 창고에. 문 안쪽 복도 끝에 작은 문이 있었다. 문고리는 오랫동안 손길을 못 받아 누가 잡아주기만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다. 여자가 열쇠로 잠금을 풀자 고개 숙인 경첩이 끽 하며 오래된 숨을 내뱉었다. 작은 창고. 공기는 서류의 먼지를 보호하느라 더 건조했다. 박스들이 바닥과 벽을 따라 포개져 있었고 모서리마다 낡은 라벨이 반쯤 떨어져 있었다. 라벨 위의 글자는 마치 비에 젖었다가 말라붙은 가을 낙엽처럼 들뜬 채 겨우 제 의미를 붙잡고 있었다. 유진은 장갑을 끼었다. 흰 라텍스가 손끝을 덮자 손가락들이 조용히 임무를 받아들였다. 자원봉사선거 관련 이쪽이에요. 그녀가 박스를 당기자 바닥에 먼지가 한 겹 벗겨지며 공중으로 희뿌옇게 떠올랐다. 빗줄기가 그 먼지를 낚아채 허공에 박아두었다. 김복심은 허리를 조금 굽혀 박스 옆면에 볼펜 자국을 더듬었다. 1987 개별 위임각서 보관. 글씨는 급하게 쓰였지만 숫자들만큼은 반듯했다. 숫자들은 마치 그때를 기억하는 증인처럼 제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첫 번째 박스를 열었다. 스테이플에 묶인 영수증 뭉치가 먼저 모습을 드러냈다. 구겨진 모서리, 덧셈 기호, 물결의 표기. 서류 속 숫자들은 서로의 어깨를 기대며 시간을 버텼다. 유진은 한 장 한 장 넘겼다. 종이는 자신의 체중을 잊은 듯 손끝에서 가볍게 떠올랐다 내려앉았다. 복심은 종이 사이사이에 섞인 사람들의 이름을 손가락으로 헤아렸다. 이름들은 잠들어 있는 줄 알았는데 불시에 한 번씩 눈을 떴다 감았다. 두 번째 박스. 바닥에 눌려있던 무게가 풀리는 순간 그 아래에서 카본지의 파란 잔향이 일었다. 종이 묶음 끝에 종이 테이프가 붙어 있었고 테이프 끝은 오래된 껌처럼 탄성을 잃고 늘어져 있었다. 유진이 조심스레 떼어냈다. 사락. 그 소리만으로도 종이는 지금부터 중요한 것을 보여줄 거라는 신호를 보냈다. 여기. 유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창고의 공기는 그 말에 반사적으로 긴장했다. 묶음 속 가운데쯤에서 차입각서라는 제목이 튀어나왔다. 볼펜 잉크가 흐릿해진 줄 사이로 금액, 만기, 담보라는 단어들이 뼈대를 세우고 있었다. 김복심은 의자도 없이 무릎을 살짝 굽혀 눈높이를 맞췄다. 무릎에서 작은 마찰음이 났다. 그녀는 말하지 않고 손등의 혈관이 크게 한번 뛰었다. 각서의 오른쪽 아래 서명란. 종이의 결이 갑자기 바뀌는 경계. 그 경계는 칼날이 아닌 조급한 손의 결로 찢긴 흔적을 드러내고 있었다. 정확히 절반. 사인과 날짜, 직책의 중간에서 잘려 사라진 흔적. 찢긴 면의 섬유질은 아직도 누군가의 손끝 온도를 기억하는 듯 미세하게 말려 있었다. 카운터 여자가 창고 문턱에서 묻었다. 찾으시는 게 그건가요? 유진이 고개를 든 채 짧게 숨을 골랐다. 네. 하지만 반쪽이 없네요. 여자는 창고 안으로 한 걸음 들어왔다. 종이 먼지가 살짝 그녀의 기침을 끌어냈다. 그때 여기 많이들 들락거렸어요. 선거 끝나고 뭔가 정리한다고. 내가 다 기억하질 못해. 복심은 말없이 각서에 찢긴 면에 손끝을 댔다가 뗐다. 손바닥에 거칠게 닿은 섬유의 촉감이 그녀의 과거 한 구석을 눌러 깨웠다. 손가방에서 투명 파일을 꺼내 자신이 갖고 있던 반쪽 사본을 나란히 놓았다. 두 종이의 찢긴 면이 마주 보는 동안 공기 자체가 의자처럼 두 사람을 붙잡아 앉혔다. 겹치지 않는 끝과 끝. 어긋난 톱니의 바퀴처럼 이빨 하나가 비어 있었다. 유진은 루페를 꺼냈다.
렌즈 속에서 종이의 섬유들은 숲처럼 빽빽해졌다. 찢긴 모서리의 미세한 톱니다를 카본지 가루의 잔여 그리고 가장자리에서 흘러든 흑색점. 같은 종이에요. 같은 배치 같은 인쇄. 여기 오른쪽 아래 미세한 얼룩 도장 찍기 전에 잉크가 떨어진 흔적. 선생님이 갖고 있는 사본에도 동일. 복심은 숨을 짧게 2번 나누어 내쉬었다. 박스 가장자리가 그 숨을 들어 올렸다가 놓았다. 창고 바닥 어딘가에서 작은 금속 소리가 챈하고 울렸다. 세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바닥으로 떨어졌다. 책상 다리 뒤 오래된 철제 캐비닛 밑에 얇은 금속판 같은 것이 틈에 끼어 있었다. 유진이 무릎을 꿇고 손가락 2마디를 얇게 붙여 밀어 넣었다. 먼지와 함께 나온 것은 낡은 철제 명판. 개인 차입 원본 보관 열람 제한. 명판의 구멍에는 한때 리벳이 박혀 있었던 자리만 텅 비었다. 카운터 여자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가 조심스레 말했다. 원본은 따로 보관했었나 봐요. 선생님이 맡긴 건 사본이었고 원본 열람은 제한. 그 돌아가신 변호사님이 어떤 분에게 넘겼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 교회 장로님. 동네에서 문서 보관을 도와주셨거든요. 선거 자원봉사 그런 거. 교회라는 말이 창고의 공기 속을 가로질렀다. 말은 먼지와 섞여 옛날 파이프 오르간 소리처럼 길게 잔향을 늘렸다. 복심의 손가락이 보이지 않게 움찔했다. 그 작은 움직임을 마루판이 먼저 알아채 아주 미세하게 삐걱 소리를 냈다. 유진이 각서를 파일에 끼우며 조용히 말했다. 원본이 교회에 있을 수 있어요. 혹은 교회에서 다른 곳으로. 카운터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장로님 지금은 몸이 편찮으세요. 대신 교회 건반 맡던 분이 창고 열쇠도 갖고 있었는데. 건반? 피아노 말이에요. 오래된 안 쓰는 그 안에 서랍이 있었던가. 말이 끝나자마자 창고의 공기가 잠깐 멈췄다. 오래된 피아노. 서랍. 안 쓰는. 세 단어가 정리되지 않은 서랍에서 튀어나온 칼끝처럼 서로 부딪혔다. 유진은 시계를 보았다. 숫자는 방금 전보다 더 또렷했다. 바깥에서 햇빛이 기우는 속도가 창고 안 시간보다 빠른 것처럼 느껴졌다. 복심은 브로치를 감싼 손수건을 가슴 주머니 위에서 한 번 눌렀다. 그 자리에 천이 잠시 올라왔다 내려갔다. 브로치는 소리 없이 금속만이 알 수 있는 온도로 대답했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눈동자의 간판에 금박이 살짝 스쳤다. 교회로 가자. 유진이 짧게 네하고 대답했다. 카운터 여자는 무언가를 더 말하려다 멈췄다. 대신 서랍에서 낡은 명함 한 장을 꺼내 건넸다. 종이는 손을 떠나자마자 홀가분해진 듯 가볍게 떨었다. 장로님 댁 번호예요. 혹시 문 열어줄 수 있을지도. 유진이 명함을 받아 파일 뒤에 끼웠다. 명함의 모서리가 투명 비닐을 스치며 종이끼리만 아는 가벼운 인사를 했다. 창고 문을 닫자 경첩이 또 한 번 기침을 했다. 복도에 나오자 복도등이 제 자리에서 지루한 빛을 올렸다 내렸다. 카운터 옆 작은 탁자에는 식지 않은 보리차가 있었다. 김이 사라진 컵의 표면이 잔잔히 미끄러졌다. 누군가 컵을 탁자 한가운데로 밀어넣고 자리에서 일어서는 상상만으로도 컵받침이 아주 미세하게 울었다. 유리문을 밀고 나와 골목으로 들어서는 순간 바람이 방향을 바꾸었다. 건물 사이로 겨우 통과하는 햇빛이 박스형으로 잘려 바닥에 박혀 있었다. 유진은 그 빛을 밟지 않으려는 사람처럼 살짝 걸음을 틀었다. 복심의 손가방 지퍼머리가 빛을 한 번 받아 반짝였다가 돌아서며 흔적을 지웠다. 교회까지는 걸어서 10여 분. 두 사람이 걸음을 옮기려던 바로 그때
법률사무소 안쪽에서 전화벨이 울렸다. 트르르. 단정한 소리. 고지어 카운터 여자의 목소리가 낮게 흘렀다. 예, 여기 네, 방금 갔습니다. 네, 찾았어요. 반쪽. 그녀의 말끝이 희미해질 때 골목의 전봇대 위 스피커가 낮은 잡음을 뿜었다. 공중에서 어딘가로 연결되는 얇은 선들이 한꺼번에 긴장했다 풀렸다. 유진이 발걸음을 멈추었다. 눈이 법률사무소 유리문 너머에 잠깐 붙잡혔다. 복심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대신 브로치가 닿아 있는 자리 위에 천을 한 번 더 눌렀다. 그 눌림이 끝날 즈음 골목 맞은편에서 검은 세단 한 대가 천천히 속도를 줄였다. 유리창은 짙었다. 차체의 검은 표면은 하늘의 색을 받아 물이 고요할 때의 표정으로 자신을 감췄다. 차가 멈출 듯 말 듯 두 사람과 수평을 이루었다. 휴대전화가 떨렸다. 유진의 주머니에서 나온 미세한 진동. 화면에는 저장되지 않은 번호가 또렷했다. 유진이 잠깐 숨을 들이켰다. 받지 마. 복심의 말은 낮았고 짧았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진동이 한 번 더 아주 짧게 등줄기를 타고 지나가다 멈췄다. 세단의 창문이 몇 센티미터 내려갔다. 차 안에서 바람 한 줌이 새어나왔다. 뒤섞인 향, 가죽, 연료, 낯익은 담배의 바깥 공기 냄새. 그리고 남자의 목소리. 유리창 사이를 비집고 나온 소리는 금속판을 레코드 바늘로 긁는 듯 한 톤 낮았다. 교회는 늦어요. 그 말이 닿자마자 유리창이 다시 올라갔다. 차는 소리를 거의 남기지 않고 미끄러지듯 떠났다. 포장 도로에 얇은 먼지가 타이어에 길게 붙었다가 곧바로 흩어졌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았다. 유진의 눈썹이 잠깐 모였다 흩어졌다. 복심은 고개를 아주 조금만 끄덕였다. 발걸음이 다시 방향을 찾았다. 교회 쪽으로. 그때 바람이 뒤에서 서류 한 장을 밀어 골목으로 내보냈다. 누군가가 법률사무소 안에서 떨어뜨린 인지세 스티커가 붙은 영수증이었다. 영수증은 바닥을 몇 번 구르고 복심의 발 앞에서 멈췄다. 영수증 구석 작은 글씨. 보관 이관 교회 창고 피아노 내부 서락. 유진이 몸을 숙여 그것을 집어들었다. 종이는 자신이 마지막으로 해야 할 말을 이미 적어두었다는 듯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다. 복심은 영수증을 파일 사이에 끼웠다. 파일이 한 번 숨을 쉬었다. 그리고 닫혔다. 골목의 그림자가 길어졌다. 그림자 끝이 두 사람의 발끝을 살짝 넘어섰다. 그 경계에서 잠깐 멈칫한 발걸음이 다음 칸으로 옮겨졌다. 교회로 가는 길 모퉁이를 돌기 직전 법률사무소 안에서 다시 전화벨이 울렸다. 이번엔 더 짧게 더 단단하게. 트르.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가 반쪽을 들고 이미 기다리고 있다는 신호 같았다. 국회의사당 옆 정부청사 민원실. 자동문이 열릴 때마다 뜨거운 여름 습기가 들락거렸다. 문 위의 센서는 사람을 알아볼 때마다 딱딱한 기계음을 냈다. 그 소리는 환영이라기보다는 방문객의 무게를 재는 저울처럼 들락거리는 사람들의 의도를 가늠하는 듯했다. 대기줄에 선 사람들의 한숨이 공기 속에 차곡차곡 쌓였다. 서류철이 무릎에 눌리며 꾹꾹 숨을 참았고 펜은 서명대 위에서 계속 자리를 바꾸며 불안해했다. 접수 창구의 투명 칸막이에는 사람들의 호흡이 닿아 미세하게 흐려졌다가 다시 맑아졌다. 김복심은 줄 끝에 서 있었다. 오래된 손가방을 가슴께에 안고 손가방의 지퍼머리를 가만히 매만졌다. 지퍼머리는 낯선 공간의 공기를 삼키며 잠시 떨다가 제 몸을 도로 오므렸다. 손끝은 땀으로 젖어 있었지만 사진과 브로치, 각서 사본이 그 안에서 제 목소리를 내지 않고 버티고 있다는 걸 그녀는 알았다.
서유진이 옆에서 서류 봉투를 들고 줄을 옮겼다. 그녀의 손바닥에는 볼펜 자국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글씨가 아니라 선만 남은 그 자국은 말하지 못한 증언을 대신하는 상처처럼 보였다. 유진은 복심을 흘깃보며 속삭였다. 공익제보 보호 조항으로 접수해요. 정식 절차로 들어가면 기록을 무시할 수 없을 거예요. 줄이 조금씩 앞으로 움직였다. 마루 바닥은 사람들의 발자국을 기억하겠다는 듯 삐걱거렸다. 창구 안쪽 접수 담당자는 자동적으로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반복되는 일과에 지쳐 이미 굳어 있었다. 도장이 떨어지는 소리 쿵쿵. 서류는 이름을 얻어가는 대신 무게를 더했다. 드디어 두 사람 차례가 왔다. 유진이 봉투를 내밀었다. 자원봉사 활동 기록과 개인 차입 각서 관련 공익제보 접수하려 합니다. 담당자는 봉투를 받아들었다. 종이를 뒤적이며 고개를 살짝 저었다. 사실 확인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증빙 부족 시 보류될 수도 있고요. 그 말은 마치 미리 짜여진 멘트처럼 기계적으로 떨어졌다. 복심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손가방 끈을 더 세게 움켜쥐었다. 끈이 손등의 혈관을 눌러 파란 선이 선명히 드러났다. 그때였다. 줄 뒤에서 양복 차림의 남자가 다가왔다. 검은 구두는 반짝였고 넥타이는 지나치게 단단히 묶여 있었다. 그는 조용히 명함을 내밀었다. 감사원 파견 변호사 장도혁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지만 주위에 들키지 않으려는 듯 눌려 있었다. 유진이 놀라 명함을 받아들었다. 여길 어떻게? 공식 절차는 오래 걸립니다. 제가 비공식으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의 시선은 곧장 복심의 손가방으로 향했다. 가방 속의 금속이 잠시 몸을 돌려 시선을 피하는 듯 은은한 반짝임을 감췄다. 담당자는 그 순간 다른 민원인의 서류에 도장을 찍으며 시선을 돌렸다. 열람실보다 더 많은 눈과 귀가 있는 곳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주변 소리는 희미해졌다. 마치 민원실 자체가 이 대화를 숨기려는 듯 공기의 무게를 조절했다. 하지만 장도혁이 아주 낮게 덧붙였다. 대통령실이 이미 이 건을 인지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복심의 손가방 지퍼머리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안에 든 사진이 잠깐 몸을 펴려는 듯 꿈틀거렸다. 복심은 손바닥으로 그 흔들림을 눌렀다. 그 순간 민원실의 번호표 전광판이 삑 소리를 내며 다음 숫자를 불렀다.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자리를 옮겼지만 복심과 유진은 서로 눈을 마주쳤다. 짧은 침묵 속 방금 들은 한마디가 서류보다 더 무거운 증거처럼 가슴에 내려앉았다. 대통령실이. 유진의 목소리는 입술을 벗어나자마자 기계음에 삼켜졌다. 장도혁은 고개를 숙여 다시 속삭였다. 원하신다면 지금 당장 교회 창고로 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반쪽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복심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손가방을 조용히 열었다 닫았다. 지퍼머리가 마치 자신이 결정권을 가진 듯 작게 딸깍 소리를 냈다. 그리고 공기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듯 사람들의 웅성거림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그 순간만큼은 세 사람만이 서로의 숨결을 분명히 들을 수 있었다. 밤의 교회는 스스로 숨을 죽인 배처럼 낮은 물살에 몸을 맡기고 있었다. 골목을 건너온 바람이 예배당 외벽의 못 하나를 스치자 못은 오래된 찬송가 첫 음을 잊지 못한 듯 미세하게 울렸다. 종탑 아래 문은 가볍지 않았다. 목재는 수십 해의 손바닥을 기억하며 새로운 손길을 시험하듯 잠깐 버텼다. 손잡이를 돌리는 순간 윤활유 냄새와 촌농의 달큰한 잔향이 섞여 올라왔다. 장도혁이 휴대용 손전등을 켰다. 빛은 어둠을 단칼에 가르는 대신
조심스럽게 길을 내며 의자와 의자 사이를 지나갔다. 의자 등받이들은 서로의 등을 대고 앉은 군인처럼 줄을 맞춰 밤에도 흐트러짐을 허락하지 않았다. 유리창의 스테인드 글라스는 밖에 가로등을 받아 속삭이듯 물들었다. 붉은색은 미세하게 떨렸고 푸른색은 숨을 길게 참았다. 촛대 위 초는 타다 남은 심지를 말아진 채 아직 끝나지 않은 기도를 손안에 쥐고 있는 사람처럼 조용했다. 창고는 지하. 장도혁의 목소리는 각진 돌계단에 부딪혀 낮게 퍼졌다. 지하로 내려가는 복도는 습기가 벽에 네모난 창을 그려두었다. 그 창 너머로 오래된 먼지들이 자기 자리를 포기하지 않은 채 공기 중에 서 있었다. 유진이 스위치를 눌렀다. 형광등이 2번 헛기침을 하다가 탁 하고 심장을 찾았다. 하얀 빛 아래 박스들이 벽을 따라 쌓여 있었다. 라벨마다 헌금 기록, 단기 봉사, 물품 기증 따위의 글자가 희미하게 누워 있었다. 복심의 발끝이 바닥에 미세한 모래를 살짝 밀었다. 모래는 가만히 있었다가 그녀가 지나가자 잠깐 따라왔다가 곧 멈췄다. 그녀의 손이 가슴 주머니 위 손수건을 스쳤다. 그 안에 브로치가 금속만이 아는 체온으로 답했다. 말 대신 금속의 온도. 건반 맞던 분이 열쇠를. 유진이 말끝을 남기는 사이 장도혁이 주머니에서 작은 열쇠 꾸러미를 꺼냈다. 열쇠들은 놀란 물고기처럼 서로 몸을 부딪히며 옅은 종소리를 냈다. 문고리에 맞는 이빨을 찾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 잠금새가 풀릴 때 문짝이 보이지 않게 한숨을 쉬었다. 문 안은 생각보다 넓었다. 오른편 벽에 오래된 피아노가 있었다. 광택을 잃은 검은 표면은 빛을 삼키고 건반 덮개는 무대 뒤 커튼처럼 무게를 품고 있었다. 악보대엔 누군가의 손길이 멈춘 박자가 여전히 붙어 있었다. 피아노 옆 작은 서랍장이 절반만 몸을 내밀고 있었다. 장도혁이 먼저 다가가 덮개를 들어 올렸다. 건반들이 하얀 이를 드러내며 밤에 입을 벌렸다. 한 번도 눌리지 않은 소리들이 거기 들어 있었다. 이안. 장도혁이 건반 위쪽의 보강판을 툭툭 두드리자 나무가 속으로 울림을 삼켰다. 유진은 얇은 드라이버를 꺼내 나사를 풀었다. 나사는 순순히 움직이지 않았다. 오랜 시간 그 자리를 지키며 의미 없는 손길에는 길을 열지 않겠다고 버티는 자세였다. 그러나 드라이버가 3번째 숨을 고르는 순간 나사 하나가 비밀을 털듯 징하고 풀렸다. 판을 들어 올리자 좁은 공간이 어둠을 품고 입을 열었다. 습기와 먼지, 오래된 종이의 냄새가 한꺼번에 몰려 나왔다. 그 속에 얇은 종이 다발이 있었다. 기다림에 익숙한 구두처럼 종이의 모서리들은 서로를 지지하며 세월을 버텼다. 유진이 장갑 낀 손으로 한 묶음을 꺼냈다. 첫 장은 장부였다. 둘째 장, 셋째 장 손글씨 기부 명단과 짧은 감사가 반복되었다. 넷째 장을 넘길 때 종이의 결이 바뀌었다. 카본지의 박리감. 파란 잔향이 손끝에 묻어났다. 다섯째 장에서 단어가 바뀌었다. 개인 차입 각서. 세 글자가 습기 속에서 또렷해졌다. 유진의 목이 아주 짧게 움직였다. 장도혁이 빛을 더 가까이 가져왔다. 종이 끝 스테이플 자국 옆에 작고 둥근 얼룩이 있었다. 도장을 찍기 직전 굳어버린 잉크 방울. 법률사무소 창고에서 본 흔적과 같은 모양, 같은 자리. 선생님. 유진이 속삭였다. 여기 있습니다. 복심은 대답을 하지 않았다. 대신 걸음을 한 칸 옮겼다. 그 한 칸의 나무 바닥이 오래된 석고처럼 가볍게 금이 갔다가 곧 아무 일도 없던 듯 매끈해졌다. 그녀가 종이 묶음 위로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림자는 종이 위에 글자들을 한번 씻겨주듯 움직였다. 유진이 조심스럽게 넘겼다. 각서의 본문.
금액, 시점, 사유, 담보. 글씨체는 절제되어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오른쪽 아래 서명란. 법률사무소에서 본 찍힌 경계와 정확히 맞아떨어질 수밖에 없는 반쪽. 그러나 여기 교회 피아노 속에 서명란은 남아 있었다. 잉크가 마른 지 오래인 그러나 여전히 자기 이름의 무게를 잊지 않은 글자. 선이 시작되는 지점이 단단했고 끝날 때 미세하게 흔들렸다. 완벽하지 않은 끝맺음이 오히려 진짜였다. 사람의 손이 맺는 진짜의 끝. 서명 위로 직책과 당시의 소속을 적은 도장이 겹쳐 있었다. 마치 두 개의 시간대가 한 지점에 겹쳐 앉은 듯. 장도역의 손전등이 그 서명을 한 번 후었다. 빛이 지나가는 자리에서 잉크의 검정이 비늘처럼 반짝였다. 유진은 숨을 삼켰다. 복심의 손끝이 종이 가장자리를 아주 살짝 눌렀다. 종이가 인사하듯 몸을 낮췄다. 읽을게요. 유진이 아주 낮게 말하고 한 글자씩 더듬었다. 대통령. 그 순간 위층에서 미세한 진동이 내려왔다. 누군가 교회 문을 열었다 닫는 소리. 종소리는 울리지 않았다. 대신 문틀과 바람이 짧은 비명을 나눴다. 장도역이 고개를 들었다. 손전등의 빛이 천장 모서리를 찔렀다 가만히 내려왔다. 유진은 다시 서명으로 시선을 돌렸다. 이름은 더 이상 숨지 않았다. 지금까지 방송에서, 연설에서, 포스터에서 수도 없이 본 그 이름. 그러나 인쇄가 아닌 손글씨. 활자보다 더 무심하고 더 확실한 증거. 복심은 브로치가 있는 가슴께를 무심히 가만히 눌렀다. 금속이 체온 위에서 짧게 수축했다. 그 감각이 잉크의 냉기와 만나 방 안의 공기를 한번 접었다 폈다. 원본 확보. 장도역이 메모지에 적었다. 그의 글씨는 감정보다 절차를 먼저 따랐다. 메모지 모서리가 땀을 머금고 종이 섬유를 보여줬다. 복제하고 봉인해야 합니다. 체인 오브 커스터디. 말끝의 영어가 이 방에 이질적으로 굴렀지만 절차의 경첩은 그 말에 기름칠이 된 듯 매끈해졌다. 유진이 휴대용 스캐너를 꺼냈다. 작은 기계가 윙하는 얇은 소리를 내며 종이를 하나하나 빨아들였다. 스캔된 빛이 서명을 지나갈 때마다 잉크가 또 한 번 현재형이 되었다. 복심은 스캐너가 내는 빛이 손등을 스치자 손을 조용히 거두었다. 빛은 거두어 가야 할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상단 구석의 도장 자국을 확대하던 유진이 갑자기 멈췄다. 도장 테두리 바깥에 작은 거의 보이지 않는 흠집. 손톱 자국일까 혹은 금속의 흔적일까? 그녀는 루페를 가까이 대고 숨을 멈췄다. 미세한 스크래치가 비자 형태로 2번 반복되어 있었다. 브로치 뒷면의 표시와 같은 기호 같은 간격. 선생님, 여기 누가 표시해 둔 것 같아요. 브로치의 표시와 같은 사람. 복심은 눈을 감았다 떴다. 그 짧은 깜빡임 사이에 젊은 시절의 공기와 오늘 밤의 공기가 한 번 섞였다가 갈라졌다. 위층에서 또 한 번 문소리. 이번엔 더 가까웠다. 복도 전구가 가볍게 떨었다. 장도역이 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시간 없습니다. 원본은 이대로 봉해 교회 측 확인 후 사법기관에. 그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유진이 가볍게 손을 들었다. 잠깐만요. 그녀가 각서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겨 뒷표지를 확인했다. 뒷표지 안쪽 누군가가 연필로 급히 적은 듯한 짧은 메모가 있었다. 별첨 네거티브 보관 사진관 그리고 샘표처럼 적힌 날짜들. 마지막 날짜 옆에 미완의 이니셜 하나. 공기가 문장 하나를 삼키다 걸린 사람처럼 잠깐 멈췄다. 장도역이 메모를 사진으로 남겼다. 카메라 셔터가 낮게 속삭였다. 찰칵.
그 소리가 예배당 전체를 깨우는 벨처럼 들렸다. 지하실 문 밖 발소리가 멈췄다. 문틈 아래로 그림자가 한 번 지나갔다 돌아왔다. 습기가 그림자의 윤곽을 흐리게 만들었다. 문고리 금속이 아주 살짝 스스로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것처럼 삐 소리를 냈다. 장도혁이 손짓으로 불을 낮추라 했다. 손전등의 원이 조그맣게 말려들었다. 피아노의 검은 표면이 어둠을 더 깊게 삼켰다. 각서 원본을 봉투에 넣는 동안 종이는 한 번 숨을 쉬었다. 그 숨이 봉투로 옮겨갔다. 유진이 봉인을 붙였다. 봉투 겉면에 날짜, 시간, 장소, 발견자 서명이 차례로 들어갔다. 펜촉이 종이를 지날 때마다 종이는 얇은 소리로 고개를 끄덕였다. 복심은 마지막으로 서명을 한 번 더 본 뒤 고개를 들었다. 눈앞에 보이지 않는 선이 하나 생겼다. 과거와 현재, 이름과 이름 사이, 빛과 사람 사이. 그 선이 조용히 피아노 옆에 서 있었다. 문고리가 이번에는 분명히 움직였다. 철컥. 지하실 공기가 짧게 떨렸다. 누군가 문을 밀었다. 잠금쇠가 안쪽에서 걸려 있었기에 문은 열리지 않았다. 대신 문과 문틀 사이가 서로의 손등을 문지르듯 삐걱거렸다. 바깥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숨의 무게는 분명 있었다. 두세 사람. 서 있는 방향, 기대는 어깨에 높낮이. 문은 그 무게를 정확히 기억했다. 유진이 눈으로 물었다. 나갈까요? 장도혁이 고개를 저었다. 손가락 2개를 들어 올려 둘 준비. 복심은 손수건 속 브로치를 가볍게 눌렀다. 금속의 차가움이 마음을 정리해 주었다. 그녀는 봉투를 양팔로 감싸 들었다. 종이는 그녀의 심장 박동을 듣고 있었다. 바깥에서 핸드폰 진동이 울렸다. 부르르. 그 진동이 문틈을 타고 들어와 바닥으로 얇게 퍼졌다. 곧 이어 짧은 통화음, 끊기는 숨, 다시 정적. 정적이 더 무거워지려는 찰나 예배당 위쪽 어딘가에서 새가 날개를 한 번 치듯 아주 작은 파편 소리가 났다. 스테인드 글라스, 어디선가 유리가 바싹 마른 곡선을 그리며 흔들렸다가 멈췄다. 장도혁은 속삭였다. 출구는 하나 더 있습니다. 성가대실 뒤 좁은 계단.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복심은 봉투를 더 당겨 안았다. 숨이 짧아졌다. 숨 사이로 종이의 얇은 체온이 스며들었다. 문고리가 한 번 더 돌았다. 실패. 바깥의 발소리가 멀어지는가 싶더니 계단 위쪽에서 다시 멈췄다. 이번엔 기다리는 숨. 그 기다림이 교회 전체를 점유해 갔다. 벽, 피아노, 박스, 종이, 사람의 피부. 모든 것이 한 박자로 묶였다. 그때 유진의 휴대전화 화면이 아주 어둡게 깜박였다. 알림 미리 보기. 발신자 이름 없음. 짧은 문장 하나가 떠올랐다가 사라졌다. 서명, 사진까지 확보하셨죠? 세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화면 위에 모였다. 공기는 그 문장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등뼈는 이해했다. 피아노가 아주 미세하게 공명을 만들었다. 건반들이 누르지 않아도 낼 수 있는 소리, 집의 오래된 골격에서만 들을 수 있는 낮고 긴 숨. 유진이 화면을 껐다. 손끝이 짧게 떨렸다. 장도혁이 입술만으로 지금이라고 말했다. 손전등의 빛이 길을 접어 만들었다. 성가대실 쪽 좁은 계단이 어둠 속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세 사람은 동시에 움직였다. 발 뒤꿈치가 바닥을 떠나는 순간 종이 한 장이 봉투 속에서 미세하게 미끄러졌다. 봉투는 그 움직임을 알아채고 더 단단히 닫혔다. 피아노의 덮개가 조용히 내려갔다. 건반들은 아무 소리도 내지 않겠다고 약속하듯 입을 다물었다.
계단 첫 칸. 공기가 달라졌다. 위층과 아래층 사이 누구의 것도 아닌 공간. 그곳에서 바람이 짧게 질문을 던졌다. 누가 먼저 이름을 부를 것인가? 그리고 바로 그때 지하실 스피커에 연결된 오래된 마이크가 아무도 건들지 않았는데도 치직하고 잡음을 냈다. 이어 낮지만 분명한 남자의 목소리가 예배당 어딘가에서 스며들었다. 김복심 씨. 목소리는 이름을 정확히 불렀다. 세 사람의 발이 동시에 멈췄다. 계단 난간의 차가움이 손바닥에 오래 남았다. 빛은 한번 흔들리고 다시 고정되었다. 문장은 거기서 끊겼다. 그리고 어둠은 다음 말을 남겨뒀다. 청와대 영빈관. 낮은 조명 아래 샹들리에는 수십 개의 눈을 달아 방 전체를 지켜보고 있었다. 크리스털은 빛을 흡수하는 대신 마치 불안한 심장을 쪼개듯 잘게 흩어 반사했다. 긴 테이블 위 흰 식탁보는 잔주름을 감추지 못한 채 누군가의 손길에 작은 숨결을 일렁였다. 은식기와 크리스털 잔은 서로 몸을 맞대며 언제 울려야 할지 모르는 합주를 기다렸다. 김복심은 테이블 끝에 앉아 있었다. 손가방 대신 얇은 손수건만을 가슴께에 얹은 채 굽은 어깨를 바로 세우려 애썼다. 그 손수건 안에 싸둔 브로치의 차가운 금속이 피부를 통해 전해졌다. 마치 자리 밖으로 튀어나가려는 심장을 붙잡아 두는 듯. 좌중은 화려했다. 장도혁은 대통령 참모들과 짧게 인사를 나누고 복심 쪽을 곁눈질했다. 그의 눈빛은 무언가를 보호하려는 듯 단단했지만 동시에 그 눈빛 속에서 억누른 긴장감이 미세하게 새어나왔다. 서유진은 복심 곁에 앉아 손가락 끝을 맞부딪히며 잔을 잡았다. 잔 표면은 그녀의 체온을 느끼자마자 차갑게 굳어 쉽게 흔들리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듯 했다. 식사가 시작되자 은식기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 잔 위에 맺힌 물방울이 천천히 흘러내리는 소리가 공기 속을 가득 채웠다. 그러나 대화는 공허했다. 겉으로는 웃음과 덕담이 오갔지만 말끝마다 날카로운 금속 조각이 숨겨져 있었다. 대통령이 마침내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다. 정장은 매끈했고 손가락은 연설문 대신 포도주 잔을 들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저음으로 호를 울렸지만 그 울림은 장엄하지 않았다. 오히려 사람들의 가슴을 두드려 혹여 숨기고 있는 진실을 토해내게 만들려는 듯 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계십니다. 시선이 일제히 복심에게 향했다. 식탁보의 주름이 그 순간 더 깊게 잡혔다. 복심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다만 손수건 속 브로치를 엄지로 더 강하게 눌렀다. 금속의 모서리가 피부를 찔렀다. 대통령이 이어 말했다. 자원봉사라는 이름으로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오래 헌신하신 분. 그러나 기록에는 남지 않은 분. 말은 칭찬처럼 흘렀지만 눈빛은 물었다. 왜 이제야 나타났는가? 복심은 침묵했다. 그 침묵은 무력하지 않았다. 대신 홀 안의 모든 기물들을 잠시 정지시켰다. 샹들리에는 빛을 멈췄고 잔의 물방울도 떨어지지 않았다. 그 순간 한 참모가 나섰다. 정장을 매만지며 미소를 지은 채 각서 사본 이미 저희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원본은? 그의 말은 칼날처럼 테이블 위를 가르며 복심 앞에 내려앉았다. 유진이 반사적으로 손을 내밀어 복심의 손목을 잡았다. 그 작은 제스처 속에서 그녀의 떨림이 잔의 물결에 닿아 포도주 표면을 흔들었다. 장도혁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포크를 내려놓았다. 포크 끝은 테이블볼을 살짝 찢으며 보이지 않는 균열을 남겼다. 복심은 마침내 손수건을 풀었다. 얇은 천이 미끄러져 내려가며 브로치의 금속이 방 안의 조명을 짧게 끊었다.
빛은 순간 어둠이 되었다가 다시 흘러나왔다. 그 사이에 짧은 어둠에서 사람들의 표정은 모두 제 얼굴을 숨겼다. 브로치가 식탁 위에 놓였다. 금속은 자기 존재를 숨기지 않았다. 반짝임이 칼날처럼 혹은 증언처럼 또렷하게 울렸다. 대통령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가 손에 든 잔이 아주 미세하게 기울었지만 물방울 하나는 끝내 떨어지지 않았다. 그건 그의 목소리가 흔들린 순간 장도혁이 끼어들었다. 대통령님, 이 물건은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각서와 같은 시기에 발급된 증표. 서명자의 거심을 증명하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문 밖에서 급히 들어오는 발소리가 울렸다. 신발굽이 대리석을 두드리며 준비되지 않은 증언처럼 성급하게 밀려왔다. 참모 하나가 대통령의 귀에 무언가를 속삭였다. 대통령의 얼굴이 단숨에 굳었다. 그는 잔을 내려놓고 복심을 향해 손을 뻗었다. 그걸 잠시 이리. 복심은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리고 손가방을 열어 교회 피아노 속에서 찾은 원본 각서 봉투를 조용히 꺼냈다. 봉투는 방 안의 모든 눈길을 받아내며 테이블 위에 내려앉았다. 종이는 미세하게 떨렸지만 떨림은 곧 권력이 자신을 증명하라는 압박에 대한 대답처럼 보였다. 홀 안의 공기는 이제 더 이상 연회장의 공기가 아니었다. 법정의 공기였다. 은식기와 크리스털 잔은 증거물처럼 빛을 잃고 사람들의 시선은 판결을 기다리는 눈빛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그때 벽시계가 똑 하고 소리를 냈다. 그 한 칸의 움직임에 봉투 안의 종이가 미세하게 움직였다. 종이는 아직 말하지 않은 이야기를 언젠가 터뜨릴 듯 몸을 말았다. 그리고 모두가 숨을 죽인 가운데 대통령의 시선이 봉투에서 멀어져 복심의 얼굴을 찔렀다. 눈빛은 질문이 아니라 두려움이었다. 사진관의 샵은 문을 닫은 뒤였다. 셔터 반쯤 내린 틈으로 바람이 들어와 먼지를 한 줌 들어 올렸다. 바닥의 타일은 하루 동안 손님들을 기억하느라 지쳐 보였고 계산대 위 영수증은 긴 호흡 끝에 종이장 하나를 더 뱉어낸 뒤 조용해졌다. 안쪽 암실 문을 밀자 붉은 안전등이 물처럼 흘러나와 세 사람의 발목을 적셨다. 공기엔 현상에게 금속성 냄새와 식초 같은 자극이 섞여 있었다. 천장 가까운 곳의 환풍기는 오래된 노래의 후렴처럼 낮게 부하고 울렸다. 줄에 매달린 네거티브들이 얇은 비늘을 달고 흐르지도 마르지도 못한 채 허공에 걸려 있었다. 클립들은 각자의 무게를 어떻게든 견디겠다며 입술을 꽉 다물었다. 장도혁은 장갑을 끼고 서랍 깊숙이 감춰진 작은 봉투를 꺼냈다. 봉투 표면에 묻은 손자국들이 가벼운 지문처럼 겹쳐 있었다. 그는 봉투를 비스듬히 기울여 붉은 불빛 아래에서 흔들었다. 얇은 필름 두 줄이 바닥의 그림자를 잘게 썰며 흘러나왔다. 여기 각서 뒷표지 메모에 있던 사진관 표시 바로 이곳이네요. 유진의 목소리는 붉은 공기 속에서 더 가늘어졌다. 그녀의 손등에 박힌 작은 잉크 얼룩들이 불빛을 받아 누렇게 번들거렸다. 복심은 말없이 클립 하나를 잡았다. 금속의 차가움이 손가락 끝에 찍혔다. 그녀는 조심스레 필름을 걸었다. 네모난 프레임들 속에 갇힌 시간들이 뒤집힌 세상에서 거꾸로 말을 걸어왔다. 창밖 가로수, 벤치, 사람들의 어깨. 그리고 브로치. 반사된 빛이 움푹 파인 부분에서 퍼져나와 프레임들 사이에 얇은 선을 그었다. 장도혁이 루페를 꺼내 한 프레임 위로 가져갔다. 확대된 알갱이들이 산처럼 솟았다가 가라앉았다. 확대 인화해보죠. 그는 인화지 트레이를 끌어당기고 타이머를 맞췄다. 램프가 틱하고 켜졌다. 빛이 네모난 화면 안에 눌러 앉았다. 물이 채워진 현상 트레이에 종이를 넣자 흰 표면 위로 잉크가 번지는 꽃처럼 형체가 번져 나왔다.
먼저 드러난 것은 벤치였다. 벤치의 나무결이 오래 버틴 사람의 손등처럼 갈라져 있었다. 다음은 얼굴들. 젊은 복심이 왼쪽에, 가운데는 양복을 입은 젊은 남자. 그의 턱선 아래로 빛이 얇게 걸렸다. 오른편 아래 잔상처럼 희미하게 들어온 작은 촬영 피사체 아이 하나. 복심의 손끝이 멈췄다. 그녀의 손수건 속 브로치가 가슴 안쪽에서 미세하게 한 번 움직였다. 장도혁은 말없이 타이머를 멈추고 인화지를 집게로 들어 고정액에 담갔다. 물 위로 잔잔한 파문이 퍼졌다. 그 물결이 아이의 얼굴을 한 번 흔들었다가 다시 원래 자리로 돌려놓았다. 유진이 한 걸음 다가섰다. 붉은 빛이 그녀의 눈동자에 반쯤 걸렸다. 그녀는 프린트된 사진을 들여다보며 입술을 조금 떼었다 붙였다. 말이 나오지 못하고 혀끝에서 젖은 종이처럼 주저앉았다. 복심은 시선을 사진에 붙인 채 왼손으로 오른손 손등을 매만졌다. 손등의 혈관이 잠깐 더 도드라졌다가 가라앉았다. 아이 있네요. 장도혁이 낮게 말했다. 각서 날짜와 같은 날. 그는 다른 프레임도 현상했다. 각도는 조금 달랐고 빛의 경계가 바뀌었지만 공통된 하나 작은 손이 브로치를 꼭 쥐고 있었다. 아이의 손가락 사이로 금속이 반짝였다. 반짝임은 단 한 번의 증언으로 충분하다는 듯 강렬했다. 유진이 숨을 들이마셨다. 어깨가 약간 들썩였다. 그녀는 오른손을 들어 사진의 한 부분을 가리켰다가 곧 내려놓았다. 그 손끝이 떨려 붉은 빛이 손톱에 작은 파장을 만들었다. 저거제. 말은 거기서 잘렸다. 혀끝이 굳은 듯 다음 음절이 나오지 않았다. 다시 숨을 들이마시자 붉은 공기가 목 안쪽을 얇게 긁었다. 그녀는 다른 손으로 코끝을 잠깐 눌렀다. 신호 하나. 스스로에게 내리는 정지와 재생 사이의 지시. 복심은 사진 위 작은 그림자들을 살폈다. 젊은 남자의 어깨 너머 대각선으로 내려온 깃발, 나뭇잎의 결, 아이의 눈동자에 비친 하늘. 그녀는 사진의 가장자리 연필로 적힌 작은 숫자의 눈길을 멈췄다. 네거티브 롤 번호 법률사무소 각서 뒷표지의 연필 숫자와 같은 획 같은 속도. 종이와 필름 사이를 오가는 손의 습관이 시간을 넘어 겹쳤다. 장도혁이 조심스레 물었다. 확인해야겠어요. 유진은 대답하지 않고 포켓에서 작은 사인펜을 꺼내 자신의 손바닥에 아주 작은 원을 그렸다. 그런 다음 사진 속 아이의 귀 뒷부분 그림자에 가만히 사인펜 끝을 가져갔다가 멈췄다. 어렸을 때 깃불 뒤에 작게. 그녀는 말 대신 자신의 귀 뒤를 보여주었다. 붉은 빛 아래서 작은 흉터가 도드라졌다. 점도 아닌 선도 아닌 누군가 유년의 어느 날 흔적처럼 남겨둔 길. 사진 속 아이의 귀 그림자에도 같은 자리, 같은 모양의 어둠이 있었다. 복심의 손이 천천히 내려왔다. 그녀는 브로치가 있을 자리 위로 손을 얹고 가볍게 눌렀다. 금속이 답했다. 차갑고 명확했다. 그녀는 뒤를 보지 않은 채 유진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손바닥의 온기가 천천히 건너갔다. 말없이. 고개가 아주 조금 서로에게 기울었다. 물 트레이의 표면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환풍기의 바람이 방향을 바꿨다. 네거티브 줄에 매달린 클립 하나가 제자리에서 작게 짤깍 소리를 냈다. 사진관 안의 모든 무생물들이 서로의 소리를 듣고 작은 고개 끄덕임을 나눴다. 장도혁이 재빨리 스마트폰으로 인화된 사진을 여러 장 촬영했다. 플래시는 쓰지 않았다. 붉은 빛만으로 충분했다. 셔터음은 조용했고 그 조용함 속에서 기록이 쌓였다. 그는 잠깐 숨을 고르고 인화지 뒷면을 뒤집었다. 연필로 짧게 쓰인 메모가 있었다. 가을. 약속.
이름은 거기서 끊겼다. 마지막 줄에 연필심이 종이결을 긁다 멈춰 하얀 섬유가 살짝 솟아 있었다. 이름은 장도혁이 낮게 읽다 멈췄다. 유진은 그 부분을 오래 보았다. 그 다음 그녀는 천천히 마치 수업시간 칠판에 글자를 쓰듯 또박또박 말했다. 저 서유진입니다. 그 이름이 암실 벽에 부딪혀 되돌아올 때 붉은 빛이 한 박자 더 짙어졌다. 네거티브의 프레임들이 그 이름을 한 칸씩 나눠받아 물 위에 비쳤다. 복심은 입술을 다물었다. 다문 입술 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눈동자가 물결 하나를 건너듯 흔들렸다가 곧 고정되었다. 그녀는 말을 하지 않았다. 대신 사진의 하단 젊은 남자의 손 브로치를 쥔 손가락의 각도를 오래 바라보았다. 손목에 힘 빼는 법, 엄지의 눌림, 손바닥에 주름이 만드는 작은 그릇. 그 모습을 아는 사람처럼 고개를 아주 조용히 끄덕였다. 바로 그때 암실 문 밖에서 벨소리가 울렸다. 단말기 특유의 또렷한 진동음이 아닌 오래된 벨소리. 딩딩. 사진관 프런트에 놓인 유선 전화였다.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다. 소리는 잠깐 멈췄다가 다시 울렸다. 장도혁이 손목시계를 힐끗 봤다. 숫자는 밤을 깊게 지나가고 있었다. 벨소리가 끊긴 뒤 이번엔 진동음이 이어졌다. 유진의 휴대폰. 화면이 붉은 빛 아래 얇게 번들거렸다. 미리 보기 알림의 짧은 문장이 떠올랐다. 공간 앞 기자들 모였습니다. 문장의 끝에는 느낌표도 마침표도 없었다. 그러나 숨의 속도가 한 박자 빨라졌다. 장도혁이 짧게 말했다. 우릴 기다립니다. 지금 결정을 해야 해요. 그의 말에 암실의 물이 아주 조용히 흔들렸다. 흔들림은 트레이의 테두리를 따라가다 손가락 하나 얹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잔상을 만들었다. 복심은 인화지를 들어 올려 물방울이 모서리에서 떨어지도록 가만히 기울였다. 물방울 하나가 천천히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질 때 공기가 아주 얇게 갈라지는 소리가 났다. 그녀는 인화지를 파일에 끼우지 않았다. 손에 들고 가슴께에 가까이 대었다. 물의 냉기가 천을 통해 전해졌다. 그 냉기는 이상하게 따뜻했다. 유진은 자신의 귀 뒤 흉터를 한 번 더 손톱으로 가볍게 눌렀다. 표정이 바뀌지 않았지만 손끝의 힘이 미세하게 달라졌다. 그 작은 힘의 변화가 붉은 빛을 한층 낮게 깔았다. 문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멈췄다. 셔터 아래로 그림자들이 호흡을 맞추는 모양이 번졌다 줄었다. 누군가 낮게 통화를 하는 숨, 누군가가 펜을 두드리는 리듬. 밤이지만 낮보다 더 많은 눈이 살아났다. 장도혁이 스위치를 향해 손을 뻗었다. 이제. 그가 다 말하기도 전에 복심이 먼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브로치가 있는 자리 위에 인화지를 포개듯 살짝 얹었다. 금속과 종이가 닿는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다. 그 다음이 한 편지의 봉인을 대신하는 의식처럼 느리게 또렷하게 지나갔다. 붉은 빛이 한번 흔들렸다. 환풍기가 마지막으로 크게 숨을 들이켰다가 내뱉었다. 부. 줄에 매달린 네거티브들이 동시에 가볍게 흔들렸다. 각각의 프레임 속 사람들이 한 발씩 움직일 것처럼 보였다. 문을 여니 밤 공기가 암실의 냄새를 밀어냈다. 유리문 위 로고 스티커가 바람에 조금 들썩였다. 셔터 틈 아래서 외부의 조명이 켜졌다 꺼졌다. 카메라 플래시가 아닌 자동차 깜빡이. 그러나 곧 진짜 플래시들도 이어질 것이다. 유진이 문턱에서 뒤돌아봤다. 붉은 빛이 아직 허 앞머리 끝에 매달려 있었다. 그녀는 한 박자 쉬고 아주 조용히 말했다. 이름 부를 준비하세요. 복심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문 밖의 어둠을 똑바로 보았다.
그 어둠은 고요했지만 속에 온갖 소리들을 품고 있었다. 묵음의 굴 또는 새벽 직전의 정적. 장도혁이 셔터를 올리려 손을 댔다. 금속이 손끝에서 차갑게 울었다. 드르륵. 셔터가 올라가며 밤의 소음을 한 겹 한 겹 들여왔다. 기자들의 발소리, 마이크 거치대가 부딪히는 소리, 누군가의 낮은 기침, 누군가의 속삭임. 공관이 아니라 사진관 앞이었지만 권력의 그림자는 어디서든 길었다. 첫 플래시가 켜졌다. 빛이 세 사람의 얼굴을 한순간 하얗게 지웠다가 다시 각자의 윤곽을 돌려주었다. 그 순간 암실 안에 남겨둔 인화지 중 한 장이 천천히 바닥으로 미끄러졌다. 모서리가 공기를 긁으며 내려앉았다. 종이 뒷면의 연필 글씨가 문턱의 바람에 쓸려 보였다. 이름은 유. 문이 완전히 열렸다. 소리들이 쏟아졌다. 그리고 누군가의 목소리가 첫 질문을 던지려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또렷했다. 장면 정지. 다음 한 음절이 아직 입술에 걸려 있다. 플래시는 번개처럼 터졌다. 빛은 얼굴과 얼굴 사이를 칼날로 베어 익명과 실명을 번갈아 도려냈다. 기자회견장 바닥에 파란 테이프 라인이 긴장으로 말라가며 구부정한 선을 만들었다. 마이크 거치대는 제 차례를 기다리는 모굴대처럼 떨렸고 케이블들은 서로의 발목을 잡아당기며 낮은 신음을 흘렸다. 에어컨은 차갑게 숨쉬었지만 사람들의 숨은 그보다 더 뜨거웠다. 의자 등받이들은 한 몸처럼 밀집했고 천장의 스피커는 아직 재생되지 않은 문장을 입안에서 굴리며 혀끝을 적셨다. 김복심은 맨 앞줄 왼쪽 가는 난간 옆에 서 있었다. 손수건에 싸둔 인화지 모서리가 손바닥 땀을 먹고 조금 무거워졌다. 손수건 아래 가슴 앞주머니에 브로치가 얇은 금속성 맥박으로 존재를 확인했다. 서유진은 한 칸 뒤 카메라들의 눈 사이로 숨길 수 없는 시선의 통로를 만들며 섰다. 장도혁은 통신사 로고가 붙은 카메라 옆 기록표에 날짜와 시간을 적었다. 펜촉이 종이를 누를 때마다 종이는 자세를 고쳐 앉았다. 단상 위. 대통령이 컵에 입을 댔다. 물의 표면이 잔의 벽을 한 번 더듬었다. 컵바닥이 연단에 내려앉는 톡 소리에 기자들의 손가락이 동시에 셔터 위로 더 깊이 내려갔다. 대통령의 넥타이는 아주 얇은 바람에도 요동치지 않는 재질이었다. 그러나 셔츠 칼라는 한번 미세하게 들썩였다. 그의 시선이 왼쪽 다시 정면 그리고 복심의 손에 잠깐 멈췄다. 시작하겠습니다. 마이크는 짧고 낮게 응하고 대답했다. 첫 문장은 준비된 활자처럼 매끈했다. 정책, 일정, 상징, 감상. 단어들은 충돌 없이 지나갔다. 그러나 두 번째 문장부터 문맥이 가벼운 굴곡을 만들었다. 복심의 이름을 말하려는 입술이 순간 마른 종이처럼 달라붙었다 떨어졌다. 대통령은 물을 한 모금 더 삼켰다. 컵의 가장자리가 이에 살짝 부딪혀 만든 소리는 얇은 유리 방울이 깨지기 전 내는 경고 같았다. 김복심. 홀의 공기가 한 칸 내려앉았다. 님. 마지막 음절이 마이크를 지나 천장으로 부서졌다. 플래시가 6번 이어졌다. 복심의 발끝이 바닥 테이프 라인을 넘었다. 보이지 않던 선을 넘은 발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단상으로 다가갔다. 보안 요원의 손등이 공중에서 한번 아주 낮게 멈칫거렸지만 내려앉지 않았다. 유진의 손가락이 무의식적으로 자신기 뒤 흉터를 짚었다 놓았다. 그 작은 제스처에 카메라 하나가 아무도 모르게 초점을 맞췄다가 풀었다. 대통령이 말을 이었다. 저는 오래전에 개인적으로 빚을 진 적이 있습니다. 마이크가 한 박자 늦게 울렸다. 늦었지만 갚겠습니다. 공개적으로 인정합니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복심은 손수건을 풀었다.
천이 공기를 스치며 낮은 바람 소리를 냈다. 인화지 표면에 수분이 막 마른 자국이 빛을 흩었다. 그녀는 인화지를 덮지 않았다. 대신 브로치를 먼저 꺼내 단상 위에 놓았다. 금속이 유리 표면과 닿는 딸깍 소리가 홀 전체를 꿰뚫었다. 딱 하나의 딱 하나의 결. 그건 대통령의 눈썹이 아주 짧게 흔들렸다. 복심은 인화지를 그 옆에 포개듯 올렸다. 사진의 한가운데 젊은 복심과 젊은 남자 그리고 아이의 작은 손이 브로치를 쥐고 있었다. 사진 속 금속의 반짝임과 단상 위 실제 브로치의 반짝임이 겹치며 같은 주파수로 방을 울렸다. 기자들 틈에서 날숨이 짧게 끊겼다. 셔터 소리들이 처음으로 리듬을 잃었다. 대통령은 마이크에서 몸을 아주 조금 물렸다. 목젖이 한번 들썩였다 내려갔다. 옆의 참모가 미세한 손짓으로 시간을 재촉했다. 곧 대통령의 손이 마이크 스탠드를 안정시키듯 잡고 다시 앞으로 나왔다. 사진 확인했습니다. 그가 복심을 향해 반걸음 다가섰다. 그날의 약속 제가 늦었습니다. 복심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브로치를 대통령 쪽으로 반칸 밀었다. 금속이 유리를 긁지 않으려 애쓰는 소리가 미세하게 났다. 그 소리 위로 마이크가 숨을 삼켰다. 유진은 숨을 들이마셨다가 들이마신 채 멈췄다. 장도역의 펜이 멈춰 방금 찍은 점 하나가 마침표처럼 종이에 눌러 앉았다. 한 기자가 일어섰다. 각서 원본은 어디에 있습니까? 짧고 정확했다. 장도역이 손을 들어 소리를 요청했다. 교회에서 확보. 봉인 상태. 체인 기록 유지 중. 그의 말은 절차의 언어였지만 단상 위 공기의 무게를 실질적으로 옮겨 놓았다. 몇 개의 카메라가 동시에 원본이라는 단어에 초점을 달리했다. 대통령이 숨을 내쉬었다. 그 숨이 마이크를 타고 스피커에서 약간의 바람으로 나왔다. 그 바람이 식탁보 주름을 아주 조금 흔들었다. 단상 옆 대기 테이블. 그는 말했다. 원본도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갚겠습니다. 그때 천장의 조명이 한 박자 늦게 깜빡였다. 플래시가 그 틈을 파고들었다. 섞인 빛 속에서 누군가의 전화가 진동했다. 부르르. 첫 줄 오른쪽 기자의 휴대폰. 그는 화면을 보고 순간 굳었다. 그리고 옆 기자의 귀에 짧게 속삭였다. 귓바퀴가 흔들리고 속삭임이 파도처럼 두 번 전해졌다. 복심은 인화지를 두 손으로 감싼 채 단상에서 한 걸음 물러났다. 발 뒤꿈치가 파란 테이프에 닿았다가 선을 넘어섰다. 그 순간 복심의 시선이 청중석 뒤편 문으로 향했다. 문이 아주 조금 열렸다 닫혔다. 그 좁은 틈 사이로 붉은 봉투의 모서리가 스쳤다 사라졌다. 봉투는 몸을 다 보이지 않았지만 모서리만으로도 충분히 말을 건넸다. 네거티브 추가. 유진이 그 틈을 보았다. 눈동자에 짧은 불빛이 반사됐다. 그녀의 왼손이 파일을 더 꽉 쥐었다. 손등 위 혈관이 한 번, 두 번 초침처럼 뛰었다. 장도역은 그 방향을 쳐다보지 않았다. 대신 메모의 빈칸에 한 단어를 적었다. 유미완. 대통령이 다시 말을 이어가려다 멈췄다. 그의 시선이 복심을 지나 유진의 얼굴 어딘가에 걸렸다. 한 박자 길게. 누구도 그 이유를 묻지 못했다. 질문을 시도한 기자의 볼펜이 공중에서 멈추었다. 탁탁 두 번 바닥을 치고 굴러갔다. 질문 받겠습니다. 사회자의 건조한 목소리가 공기의 균열을 봉합했다. 손들이 동시에 들렸다. 대통령님 개인 채무 국가적 책임과 별개입니까?
사적 관계를 언제 어디서 맺으셨습니까? 사진 속 아이는 누구? 그 마지막 질문이 공중에서 잘려나갔다. 마이크가 작은 기침을 하며 꺼졌다 켜졌다. 스피커에서 잡음이 치지직 하고 스쳤다. 순간 홀의 모든 머리들이 유진 쪽으로 돌아갔다. 누군가가 그 방향에 초점을 살짝 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진은 발끝도 손끝도 움직이지 않았다. 입술 안쪽에서만 아주 작은 문장이 흘렀다가 삼켜졌다. 장도혁이 한 발 앞으로 나섰다. 오늘의 목적은 채무 인정과 원본 확보 사실 통지입니다. 신상 관련 질문은? 그의 말은 매끄러웠지만 한 기자의 재빠른 질문이 끼어들었다. 그럼 이날 여기서 이름은 누가 먼저 부릅니까? 홀의 공기가 기이하게 맑아졌다. 누구의 숨도 들리지 않았다. 마이크 선이 바닥에서 아주 작게 떨렸다. 복심이 단상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대통령도 동시에 복심을 보았다. 두 시선이 마치 오래된 악보의 같은 음표에 착지했다. 복심이 움직였다. 손바닥을 단상 위로 올려 브로치를 천천히 집었다. 금속이 체온을 기억하겠다고 스스로 미세하게 떨었다. 그녀는 마이크 앞으로 반걸음 더 다가갔다. 카메라 수십 대가 동시에 초점을 당겼다. 콘덴서 마이크의 그릴이 이마에 땀 한 방울처럼 반짝였다. 그날 복심의 첫 음절. 우리는 빚을 썼고 이름을 쓰지 못했지요. 그녀는 말을 길게 느리지 않았다. 음절마다 칼자루를 쥐듯 단단했다. 오늘 당신은 빚을 말했습니다. 나는 이름을 말합니다. 복심이 브로치를 단상 모서리에 올렸다. 브로치와 유리 사이에 아주 얇은 공기에 막이 꼈다. 막이 터질 듯 팽팽해지다가 딱 하고 사라졌다. 그녀가 인화지를 들어 대통령의 앞에 다시 놓았다. 사진 속 아이의 귀뒤 그림자 그리고 현실의 유진의 귀뒤 흉터. 2시간대의 미세한 표식이 같은 높이에 맞춰졌다. 플래시가 연속으로 터졌다. 대통령이 숨을 들이마셨다. 길고 낮게. 마치 물속에서 수면 위로 막 떠오른 사람의 첫 호흡처럼. 그는 마이크를 바라보았다가 복심을 보았다가 마지막으로 유진을 보았다. 눈빛에 단정도 충동도 없었다. 단지 회피할 수 없는 지금이 있었다. 김복심. 그가 먼저 불렀다. 그 다음 짧은 정적. 그리고 서. 마이크가 아주 작은 잡음을 냈다. 츠. 그 한 음절이 공중에서 떨리다가 꺼졌다. 사회자의 손이 충격 방지를 이유로 마이크를 잠시 낮췄기 때문이다. 순간 잃어버린 음절은 홀의 공기 중에 떠다녔다.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그 빈칸을 채웠다. 누군가는 유진을, 누군가는 다른 이름을. 복심은 고개를 아주 천천히 끄덕였다. 눈썹이 단 한 번 상향으로 흔들렸다 내려갔다. 유진은 눈을 깜빡였다. 속눈썹에 플래시가 고여 작은 별을 만들었다가 사라졌다. 장도혁은 시계를 봤다. 초침이 단상 아래 그림자를 반칸 넘겼다. 홀 뒤편 문이 다시 열렸다. 아까 보였던 붉은 봉투가 이번엔 온몸을 드러냈다. 전달자는 모자를 푹 눌렀었다. 봉투 겉면에는 흑연으로 적은 짤막한 필기. 암실 추가 네거티브 뒷면 메모. 복심과 유진의 시선이 동시에 그 봉투에 꽂혔다. 장도혁이 한 발 먼저 움직였다. 보안 요원이 길을 트는 듯 아닌 듯 몸을 약간 비켰다. 대통령이 마이크에서 손을 떼며 말했다. 정리하겠습니다. 요약의 어조. 채무는 사적으로 그러나 공인의 명예로도 갚겠습니다. 원본은 국가의 절차로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끝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놓았다. 오늘 어떤 이름들을 내가 부르지 못했다면 그것은 앞으로의 몫으로 남기겠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당겼다. 이상으로. 끝 문장이 중력처럼 떨어지려는 찰나 복심이 단상 위에 작게 무언가를 올려놓았다. 손수건에 싸둔 아주 작은 봉투. 사진관에서 챙겨온 인화지 뒷면에 연필선을 복제한 스크랩. 대통령의 시선이 그 봉투에 박혔다. 봉투 끝에 흐린 필체. 이름은 유. 문장 거기서 끊겼다. 바닥 테이프 라인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플래시가 한 번 더 번개처럼 터졌다. 에어컨 바람이 홀 가장자리 의자 하나의 커버를 스쳤다. 커버는 작은 바스락으로 대답했다. 사람들은 일어섰다. 철제 의자들이 서로 약속이나 한 듯 일제히 뒷다리를 끌었다. 소리가 파도처럼 번졌다. 보안 요원이 통로를 만들었다. 장도혁은 붉은 봉투를 손에 쥔 채 슬쩍 복심을 보았다. 유진은 기자들 사이를 통과하며 자신의 귀 뒤를 다시 한번 손끝으로 확인했다. 아무도 묻지 않았지만 몇몇 카메라는 그 작은 손짓을 기록했다. 복심은 단상을 내려왔다. 손수건을 다시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브로치는 단상 위 그대로 남아 있었다. 조명 아래 금속은 잠깐 누군가의 심장처럼 박동했다가 다시 아무것도 아닌 사물로 돌아갔다. 그러나 박동의 잔향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홀문 밖. 밤 공기가 밀려왔다. 외부 조명의 빛과 사이렌의 소리가 뒤섞였다. 누군가가 복심의 이름을 불렀다. 짧고 정확하게. 복심은 멈춰섰다. 뒤에서 장도혁의 휴대폰이 울렸다. 부르르. 화면 미리 보기. 발신자 불명. 네거티브 뒷면. 유 뒤에 이어진 글자 찾았습니다. 문자 하나가 더 들어왔다. 그러나 사진은 한 장 더 있습니다. 복심이 눈을 들었다. 밤하늘이 낮게 걸려 있었다. 별이 몇 개 플래시 장광 사이에서 살아남아 있었다. 유진이 그 하늘을 잠깐 올려다봤다가 복심에게 시선을 돌렸다. 둘 사이 묻지 않은 문장이 지나갔다. 다음으로 가자. 바람이 홀과 바깥의 경계선을 훑고 지나갔다. 경계선은 사람들의 발 뒤꿈치에 얇게 옮겨 붙었다. 누군가 문을 닫았다. 경첩이 오래된 숨을 한 번 쉬었다. 기. 그리고 모든 소리가 반 박자 늦게 따라왔다. 장면은 이 지점에서 멈춘다. 브로치는 단상 위에, 이름은 반쯤 열린 봉투에, 네거티브는 아직 뒤집히지 않은 뒷면에. 미해결의 감정이 한 줄의 빈칸으로 남아 있었다. 이름은 유. 어쩌면 진실은 늘 가까이에 있었지만 누구도 끝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는지 모릅니다. 브로치 위에 남겨진 빛, 사진 속 이어지지 않은 글자, 그리고 아직 부르지 못한 이름. 이야기는 마무리된 듯 보이지만 마음속 물음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당신이라면 그 이름을 어떻게 이어가시겠습니까? 오늘의 드라마가 마음을 울리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작은 클릭이 또 다른 반전 이야기의 시작이 됩니다.